안녕하십니까. 이 온라인 명사 특강을 맡게 된 서영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번에 얘기할 거는 그 리눅스나 유닉스냐 리눅스냐 그것이 문제로다. 유닉스하고 리눅스가 여러분들이 무엇인지 뭐 아시는 분도 계시겠습니다만 우리가 이제 두 개를 딱 구분해서 얘기를 하라고 했을 때 솔직히 뭐 리눅스가 뭐고 유닉스가 뭔지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죠. 그래서 이번 시간에 우리가 이 리눅스를 얘기하기 전에 이 유닉스나 우리가 리눅스와 관련된 얘기를 조금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 가지의 3교시에 의해서 우리가 리눅스와 유닉스를 먼저 얘기를 할 텐데요. 제일 먼저 이 유닉스가 무엇인지, 유닉스의 탄생의 배경에 대해서 조금 얘기를 할 거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우리가 다양한 유닉스 전쟁이 있게 되는데 뭐 그런 것도 좀 얘기를 하고 이 마지막 시간에 이 리눅스와 관련된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쯤에서 여러분들 아마 궁금하시는 게 리눅스 얘기한다면서 왜 유닉스를 얘기하고 있지? 뭐 이런 얘기들을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그것들을 우리가 조금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1교시에는 우리가 이 오픈소스와 유닉스 전쟁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할 텐데요. 오픈소스는 뭐고 유닉스는 무엇인지, 왜 두 개가 무슨 관계가 있는지 아마 궁금하실 텐데 이 뒤를 통해서 우리가 한번 보도록 하죠.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이 이 컴퓨터 역사에 대해서 아마 여러분들이 이 얘기를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지금 사용하고 있는 이러한 컴퓨터들이 나오기 전에 아주 오래전 전부터 이 컴퓨터들이 발전해 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세계 최초로 뭐 우리가 이제 컴퓨터를 얘기하라 그러면 아마 여러분들이 어떤 그 중국에서 만들어진 주판, 숫자 같은 걸 할 때 뭐 125, 225, 325 이렇게 우리가 위에 올리고 내리고 하는 이런 주판들을 얘기할 수 있습니다만 우리가 어떤 컴퓨터라고 했을 때는 어떤 사람이 튕기는 게 아니라 그냥 뭔가 숫자를 넣었을 때 그냥 자기가 혼자 이렇게 계산할 수 있는 걸 우리가 어떤 컴퓨터, 계산기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세계 최초의 어떤 기계식 계산기라고 할 수 있는 거는 일단 1642년도에 뭐 여러분들 수학에서 아마 한번 이름 정도 한번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래서 파스칼이라고 하는 분이 이 파스칼 우리가 이 가산기라고 하는 걸 만듭니다. 그래서 가산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어떤 숫자를 더하거나 빼는 거를 의미하게 되는데 뭐 이러한 톱니바퀴 같은 거를 이용을 해서 우리가 어떤 숫자를 자동으로 계산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을 일단 우리가 고안을 해놨죠. 그 다음에 1614년도에 또 우리가 수학에서 또 유명하신 문제 여러분들 라이프리치라고 하는 분이 가감승제, 그래서 파스칼은 더하고 빼기만 했는데 이 라이프리치는 조금 더 나가서 곱하기하고 나누기를 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을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처음에는 더하기 빼기, 이 곱하기 나누기를 하게 되죠. 그러다가 아마 여러분들이 이 수학 같은 거 보시면 뭐 기본적으로는 이런 거 하고 나서 우리가 좀 어려운 게 뭐죠 여러분들? 그렇습니다. 그 미적분이 나오게 되죠. 그러니까 1833년도에 요 찰스 베분이라고 하는 분이 이러한 어떤 우리가 어떤 기계식 어떤 이 미적분할 수 있는 어떤 기기를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이 기기는 현재 여러분들이 그 영국에 가시면 뭐 대형 박물관에 또 전시가 되어 있는데 뭐 지금 있는 거는 우리가 이제 전쟁 중에 소실이 된 거고요. 나중에 이제 다시 복각해가지고 이 복각판을 지금 전시를 하고 있는데 이때 우리가 이제 이러한 어떤 해석 기계를 이 찰스 베비지가 만들었는데 이러한 어떤 우리가 기기를 돌리기 위해서는 소프트웨어가 필요하겠죠. 그래서 이러한 소프트웨어에 에이다 러브레이스라고 하는 분이 참여를 했는데 뭐 에이다 러브레이스가 뭐 1833년도에 이 기기에서 소프트웨어를 개발합니다. 그래서 뭐 현재 뭐 세계 최초의 우리가 이 프로그래머라고 얘기를 했을 때 에이다 러브레이스라고 하는 분을 얘기를 하게 되는데 뭐 이제 그러한 배경이 뭐 우리가 이제 이러한 어떤 소프트웨어를 개발했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뭐 1800년도에 무슨 컴퓨터가 있냐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만 그때도 이러한 어떤 기계식,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전기로 돌아가는 게 아니라 이렇게 막 태엽 같은 거 돌려가면 뭐 아니면 사람이 옆에서 아니면 우리가 어떤 뭐 전기기관 같은 걸 이용해 가지고 우리가 이러한 어떤 계산을 할 수 있는 이러한 것들이 만들어지게 되고요. 그 다음에 1890년도에 홀로리스라고 하는 분이 이 천공카드라고 하는 거를 또 만들고요. 그 다음에 1944년도에 마크1이라고 하는 컴퓨터가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이 마크1은 미국의 컨과 IBM이라고 하는 회사가 만들게 되고요. 어떤 자동 순서적 제어 우리가 계산기라고 하는 이 세계 최초의 일단 전기 자동 계산기죠. 그래서 전자적으로 돌아가는 건 아니고 기존에는 기계식이었다가 여기 이제 전기식으로 바뀌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초기에 어떤 원시적인 이러한 컴퓨터들이 나왔고요. 이러한 것들이 조금 더 이제 발전된 게 바로 우리가 지금 쓰고 있는 전자식 계산기입니다.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이 세계 최초의 뭐 컴퓨터라고 했을 때
애니악이라고 하는 컴퓨터를 아마 들어보셨을 겁니다. 실질적으로 애니악이 세계 최초의 컴퓨터는 아니고요. 이 앞전에 우리가 ABC라고 하는 컴퓨터가 있는데 우리가 이제 뭐 그 컴퓨터보다 이 애니악이 더 유명해지죠. 이 애니악이 유명했던 이유는 뭐냐? 바로 2차 대전 때 이러한 것들이 일단 쓰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애니악은 우리가 이 펜실베니아 대학의 이 모클리하고 에커트라고 하는 분이 일단은 만들었고요. 기존에 이 컴퓨터를 우리가 지금 현재 같은 식으로 돌아가는 게 아니라 이런 식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6명의 그 수학과 나오신 이 여자분들이 일단 코드를 개발하셨는데 지금처럼 키보드로 막 입력하는 게 아니고요. 지금 위에 보시면 위쪽에서 이렇게 전기를 내려서 밑에 이렇게 꼽는 식으로 해서 뭘 만들었느냐? 이 코드를 완성해 나갔습니다. 그리고 지금 같은 어떤 모니터로 보는 게 아니라 어떤 우리가 이제 전구구 같은 게 켜졌거나 이 꺼졌거나 같은 걸 이용해서 우리가 어떤 계산 같은 거를 수행할 수가 있었는데 어떤 스위치 동작 방식, 그래서 우리가 이제 스위치를 켜거나 끄거나 이런 식으로 우리가 어떤 코드를 작성할 수가 있었죠. 그러다가 이 1949년도에 에드삭이라고 하는 컴퓨터가 나옵니다. 이 에드삭은 이 폰 노이만의 이 프로그램 내당 방식을 일단은 우리가 도입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 1950년대 이 유니백이라고 하는 컴퓨터가 나오는데 요 애니악이나 에드삭 같은 경우에는 어떤 대학교에서 우리가 연구용 목적 혹은 어떤 컴퓨터를 개발하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이 됐다 그러면 이 1950년대부터 일단은 우리가 은행이라던가 이런 쪽에 우리가 이제 컴퓨터를 판매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세계 최초의 이 상업용 컴퓨터가 등장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1951년도에 우리가 에드박이라고 하는 컴퓨터가 등장을 하게 되는데 기존에는 우리가 어떤 수학적인 계산을 이용해서 우리가 이 컴퓨터를 사용을 했었죠. 그래서 이 애니악이 등장하게 된 이유가 뭐냐? 우리가 어떤 포탄을 쏘려면, 그러니까 2차 대전 때 우리가 어떤 포탄을 쏘려면 아주 근거리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해요, 여러분들? 그냥 쏘면 되죠. 근데 우리가 이제 뭐 포탄이 좀 멀리 나간다. 뭐 예를 들면 영국에서 독일로 뭔가 포를 쏘려고 하면 이 계산을 정확하게 맞춰야 됩니다. 그래서 이 달이 어느 위치에 있느냐, 달의 인력이라던가 달이 끌어당기는 힘이 있죠. 그 다음에 바람의 방향이라던가 지구의 중력이라던가 뭐 여러 가지 요소들을 우리가 이용을 해야지만 포를 계산할 수가 있게, 그 쏘는 위치를 계산할 수가 있게 되는데 이런 우리가 위치를 계산하기 위해서 이 사람이 계산할 때 오차라던가 이런 게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발생할 수 있죠.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줄이기 위해서 이러한 애니악 같은 컴퓨터를 썼는데 이러한 애니악부터 이 에드박까지는 우리가 이러한 진공관, 지금 우리가 사용하는 그런 어떤 트랜지스터라던가 이러한 소자들이 아니라 뭐 그 당시에 이러한 진공관이라고 하는 소자를 이용해서 컴퓨터를 만들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컴퓨터들이 상당히 크고요. 그 다음 부피도 많이 먹고 또 많이 먹는 게 뭐냐? 바로 전기 같은 것도 많이 먹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 컴퓨터 하나를 우리가 돌리려면 이 컴퓨터만 만들면 되는 게 아니라 또 뭣도 만들어야 이 발전소도 하나 지어야 됩니다. 그리고 진공관이라고 하는 소자가 또 불안하기도 하고요. 또 열을 또 많이 내기 때문에 이 열을 많이 내는 곳에는 또 뭐가 필요하죠? 그렇죠. 우리가 이 또 에어컨 같은 것도 넣어야 되기 때문에 상당히 전기를 또 많이 먹었기 때문에 뭐 컴퓨터를 우리가 무한정 늘릴 수 있는 게 아니라 이 컴퓨터 하나마다 뭘 또 만들어주면은 이 발전소를 또 만들어 가지고 전기를 공급해야 되기 때문에 컴퓨터를 우리가 쉽게 이렇게 많이 만들 수 없는 그런 또 단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뭔가 획기적으로 개선하기 위해서 등장한 게 무엇이냐면 바로 IBM 700과 7000 시리즈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 IBM 700 시리즈는 기본적으로 이 진공관을 이용해서 만들었는데 요거를 우리가 개선한 게 IBM 7000 시리즈죠. 그래서 IBM 7000 시리즈는 이렇게 되어 있는 거를 이렇게 간단하게 우리가 트랜지스터를 이용해서 개발을 함으로 인해서 이 진공관에 있는 어떤 이 수명이 짧은 소자를 우리가 좀 안정성이 떨어지는 소자를 안정성이 높은 소자를 대체를 하고요. 그 다음에 발열도 상당히 줄이고 전력 소비도 줄이고 그 다음에 공간의 크기도 줄일 수가 있죠. 그러면서 기존에는 우리가 어셈블러로 코드를 작성했다고 하면 드디어 우리가 이제 프로그램 언어인 이 고급 언어, 이 포트란 같은 걸 지원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나사에서 이 IBM 7000 시리즈를 갖고 와서 이 아폴로 계획도 하게 되는데 기본적으로 이 IBM 7000 시리즈 다음에 IBM 360 시스템, 그 시스템 360이라는 시리즈가 나오게 되는데 이 IBM이 이 컴퓨터 쪽에서 이 승승장구할 수 있었던 어떤 기본적인 역사의 어떤 산 증인이 되죠. 그래서 이 IBM 7000 시리즈와 함께 우리가 뭔가 또 대항하는 어떤 회사가 있었는데
이 IBM만큼 또 컴퓨터에서 유명했던 회사가 뭐냐면 바로 이 GE라고 하는 회사가 있습니다. 아마 GE라고 하면 우리나라는 그렇게 유명하지는 않습니다만 미국에서는 엄청 유명한 회사이고요. 이 GE를 만드는 사람이 누구냐? 바로 여러분들 한 번쯤 정도 이름을 들어보셨을 에디슨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 회사를 만들었습니다. 뭐 에디슨 하면은 뭐 여러분들 아시죠? 백열 전구도 만들었고 발전소 같은 것도 만들었고, 그래서 뭐 GE 하면 뭐 가전 제품도 유명했었고요. 뭐 우리가 이제 뭐 전구 이런 것도 유명했었고, 발전소라던가 뭐 비행장 뭐 시스템들 뭐 이런 쪽으로 유명했었는데, 뭐 지금은 뭐 발전소 쪽으로 유명합니다만 뭐 이제 1990년대까지 하더라도 컴퓨터 쪽이라던가 이런 쪽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미 국방성에서 우리가 뭔가 이 나사하고 대항하기 위한 어떤 거를 또 만들었는데, 요 GE라고 하는 그 회사와 뭐 MIT 대학교, 그 다음에 베일 연구소, 허니웰이라고 하는 이러한 회사들과 함께 요 멀틱스라고 하는 프로젝트를 이렇게 우리가 만듭니다. 멀틱스는 다중 사용자와 여러 개의 프로세서와 여러 개의 어떤 프로세스를 우리가 지원하는 어떤 컴퓨터를 만드는 게 목적이었는데, 이게 1964년부터 시작을 해가지고요. 일단 개발을 해 나가다가 나중에 이게 이제 뭐 개발이 완성이 됩니다만 그 중간에 이 베일 연구소가 이 발을 뺍니다. 그래서 원래는 이 1968년도에 이게 완성이 돼야 됩니다. 그런데 이 완성이 돼야 되는데 실제 이 1968년도가 되더라도 뭔가 완성이 되는 게 아니라 뭐 계속 우리가 뭐 답보 상태로 있게 되죠. 그래서 베일 연구소가 이거를 보고서 이거 더 이상 이 프로젝트를 하면은 손해가 나겠다라고 생각하고 발을 빼게 되고요. 요 GE라고 하는 회사도 요 컴퓨터 쪽에 유명한 회사였는데, 이 회사가 나중에 이 컴퓨터 쪽을 이 허니웰이라고 하는 회사한테 매각을 하고 요 GE가 이제 컴퓨터 쪽에 철수를 하게 되죠. 그래서 이 멀틱스라고 하는 프로젝트를 이 베일 연구소가 일단은 개발하고 있었는데, 여기에 이 멀틱스를 개발하고 있던 분이 바로 이 캠 톰슨이라고 하는 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캠 톰슨은 뭐 나중에 이 멀틱스를 이어받는 어떤 OS가 나오는데, 그 OS가 바로 유닉스라고 하는 OS가 나오게 되죠. 그런데 이 캠 톰슨이 이 멀틱스에서 기본적으로 이 멀틱스만 개발했던 건 아니고요. 어떤 거를 또 개발했냐면 이 스페이스 이 트래벌이라고 하는 게임을 만듭니다. 그래서 요건 이제 우주여행이라고 하는 게임인데, 뭐 지금 보면은 그렇게 이렇게 UI가 화려하거나 뭐 그러지는 않은데, 이게 1960년대 게임이니까 뭐 지금하고 비교하시면 안 되겠죠. 그래서 그 당시에 해커들이라고 하면 한 번 정도 이렇게 만드는 게임인데, 이분이 이 게임을 만드는데 이 문제는 뭐냐면, 게임을 한참 즐기려고 하는 순간에 이 베일 연구소가 바로 이 멀틱스 프로젝트를 포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되느냐? 이 게임을 돌리려고 했던, 이 개발하려고 했던 이 컴퓨터를 요 GE라고 하는 곳에 다시 회수를 해갔겠죠. 그래서 이 멀틱스에서 이 게임을 하려고 했었는데 이 게임을 못하게 되니까 이 게임을 하기 위한 뭔가를 하게 되는데, 여기서 시작됐던 OS가 바로 유닉스라고 하는 OS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유닉스를 얘기하기 전에 뭐 그 당시에 우리가 한번 이 사회상을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이 1950년대, 60년대 이 미국이라고 하는 나라가 어떤 나라였느냐, 뭐 1950년대 여러분들 아마 뭐 I have a dream 이라고 하는 그 연설을 보신 적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미국에 우리가 3대 연설을 하면 우리가 첫 번째 나오는 거 뭐냐면 뭐 by the people, of the people, 뭐 for the people, by the people 아시죠 여러분들? 그래서 이 링컨이 했던 연설이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그 연설의 앞부분을 따가지고 또 누가 했냐면 바로 이 뭐 I have a dream, 그래서 나는 뭐 꿈이 있다, 뭐 그 연설이 있고, 그 다음에 뭐 존 F 케네디가 이 베를린에 가서 뭐 나는 뭐 베를린 시민이라고 하는 이 연설이 있는데, 뭐 우리가 이제 흑인 인권 운동이 한참이었던 시절이었고요. 그 다음에 베트남전이라고 하는 전쟁이 있었던 그런 시절입니다. 그래서 뭐 히피 문화가 있던 이러한 문화의 어떤 이 시대였는데, 그 히피 문화와 함께 우리가 보통 또 생각할 수 있는 게 바로 이 해커 문화입니다. 그래서 이 해킹이라고 하는 게 일단 등장하게 된 거는 바로 여기 보시는 이분이 때문이신데, 이분은 누구냐? 바로 이 존 드래퍼라고 하는 분입니다. 그래서 이 존 드래퍼는 이 1969년도에 뭔가를 이용을 해가지고 해킹을 하게 되는데, 무엇을 해킹하느냐? 바로 이분이 들고 있는 게 이렇게 전화기죠. 전화기를 해킹을 합니다.
그래서 원래 이분의 친구분이 이 조이 버블스라고 하는 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1957년도에 이분이 7세였던 그 시각장애였는데, 이 시각장애이다 보니까 이 좀 귀가 좀 남들보다 발전했겠죠. 예, 그래서 뭔가 전화를 할 때 이상한 소리가 난다는 것을 발견합니다. 그래서 시외 전화를 할 때마다 이상한 소리가 나는데 이 소리의 정체를 몰랐죠. 그래서 이 친구였던 이 존 드래퍼라고 하는 분한테 얘기를 했는데, 이 존 드래퍼도 이 소리가 무엇인지 잘 몰랐는데 이 어느 날 이제 뭔가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요 크런치라고 하는 크런치라고 하는 요 우리가 뭔가 이렇게 뭐죠, 시리얼 같은 거나 이런 걸 먹게 되면 이 휘슬이라고 하는 거를 하나를 줬는데, 이 전화를 할 때 이 휘슬을 부르면 우리가 이 공짜로 전화할 수 있다는 걸 발견합니다. 그래서 이 AT&T라고 하는 회사가 있었는데, 그 회사가 이 미국의 통신시장을 뭐 그 당시까지는 꽉 잡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유선 통신시장을 거의 이 AT&T라고 하는 회사가 잡고 있었는데, 이 시외 전화를 하게 되면 이 기지국과 이 기지국 사이에 이 신호가 끊어졌다라고 하는 신호를 주고받아야 되죠. 근데 지금처럼 이 디지털 신호가 왔다 갔다 하는 시대가 아니라 그 당시에는 아날로그 신호가 왔다 갔다 하는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보통 우리가 사람은 20에서 20kHz의 어떤 주파수를 내게 되는데, 그 주파수보다 더 높은 주파수는 일반적인 사람이 들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주파수를 이용해 가지고 기지국과 이 기지국의 어떤 이 신호가 끊어졌다고 하는 것을 보내는데, 전화 중에 이 신호를 강제적으로 만들어서 보내면 이쪽 기지국에서 이쪽 기지국에서는 전화가 끊어졌다고 생각을 하겠죠. 하지만 이 수화기가 내려간 게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공짜로 전화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존 드래퍼가 요거를 이용을 해서 이 공짜로 전화할 수 있다는 것을 발견을 하게 되고요. 그냥 혼자서 잘 알고 있었으면 상관이 없는데 이거를 이제 또 컴퓨터 잡지에 또 이거 기고를 하게 되죠. 그래서 이 어떻게 하면 또 공짜로 한번 전화를 해보겠다라고, 뭐 지금도 그렇지만 옛날에도 이렇게 머리가 벗겨진 분이 많았나 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공짜로 한번 전화해보겠다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을 하는데, 뭐 미국의 동부의 해커 그룹, 뭐 서부 해커 그룹, 뭐 이러한 중부 해커 그룹, 남부 해커 그룹들이 일단 모이게 됩니다. 그래서 미국의 동부 같은 경우에 우리가 MIT나 하버드나 아이비리그 대학교에 있는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우리가 해커 그룹을 만들고요. 미국의 서부 같은 경우는 버클리라던가 뭐 스탠포드 대학 같은 경우에 있는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뭔가를 만들게 되는데, 처음에는 2600Hz라고 하는 주파수가 일단 사용이 되다가 이 주파수가 공개가 되니까 이 통신사에서 주파수를 계속 바뀌고 있죠. 그래서 바뀐 주파수를 찾아가지고 이 서로 간에 공유를 하기 위해서 이런 해커 그룹들을 일단은 만들어내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 전화를 할 때 자동으로 이런 것들 끊어지게끔 하기 위해서 또 회로를 만들게 되는데요. 이런 회로를 또 만들던 분 중에 누가 있느냐? 아마 여러분들 이 지금 밑에 있는 두 분 얼굴을 뭐 아시는 분도 계시겠습니다만 뭐 처음 보는 분도 계실 텐데, 바로 여기에 서 있는 이 검은색 옷을 입고 계시는 분이 누구시냐면, 저 현재는 지금 뭐 자꾸 하셨습니다만 뭐 예전에 그 애플 컴퓨터 아시죠 여러분들? 거기 스티브 잡스라고 하는 분이고요. 그 다음에 지금 여기 서 계신 약간 조금 이제 몸이 좀 뚱뚱하시고 이 머리가 기신 분이 이 바로 스티브 워즈니아라는 분입니다. 그래서 이분이 이 해커 그룹에서 만나가지고 이러한 이 공짜로 전화할 수 있는 전화기를 만들다가 나중에 이 컴퓨터 회사를 만들어가지고 이 컴퓨터 회사를 만들게 되는데, 바로 그 컴퓨터 회사가 애플이라고 하는 컴퓨터 회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1970년대에는 우리가 뭐 이제 이 두 분이 나오게 되는데, 요 두 분이 이 유닉스를 만드셨던, 이 뒤에서 얘기를 하겠습니다만, 요 캠 톰슨과 요 데니스 리치라고 하는 분이시고요. 그 다음에 1976년도에 아까 요 스티브 워즈니아과 스티브 잡스가 애플이라고 하는 회사를 만들고 이 애플 1이라고 하는 컴퓨터를 만들어냅니다. 그 다음에 이 초창기 애플 1은 이 스티브 워즈니아라는 분이 하드웨어부터 소프트웨어까지 전부 다 만들어냅니다. 예, 그러다가 요 컴퓨터를 우리가 잘 쓰려면 게임기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게임이 중요하죠. 그래서 우리가 하드웨어도 중요합니다만 이 소프트웨어도 중요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소프트웨어를 이 다음 머신, 그래서 애플 1 다음에 애플 2가 나오게 되는데, 이 애플 2에는 스티브 워즈니악이 만드는 게 아니고요. 요 서부 해커 그룹 중에 요 베이직을 잘 다루는 애가 한 명 있었는데, 그 애한테 부탁을 해서 이 베이직을 탑재합니다. 그래서 이 베이직을 잘 다뤘던 분이 누구냐면
아마 여러분들 이름 한 번 정도 들어보셨을 요 스티브 이 워즈니악과 스티브 잡스하고 친한 빌 게이츠라고 하는 분이죠. 그래서 이 빌 게이츠가 이 애플2에 이 베이직을 탑재를 하고요. 이 애플2가 어마어마한 성공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일본에서도 이 8비트 CPU를 이용해서 우리가 어떤 컴퓨터들이 만들어지는데 뭐 MSX라던가 요 SPC라고 하는 컴퓨터들이 만들어지죠. 여기에다가 또 뭘 탑재를 하느냐? 요 베이직을 탑재하는데 마찬가지죠. 그래서 빌 게이츠가 이 돈을 번 후에 이 도스 만드는 회사를 삽니다. 그리고 IBM이라는 컴퓨터 회사하고 독점 계약을 해서 이 도스를 만들고 나서 우리가 도스가 일단 탑재가 되면서 이 PC의 시대가 만들어지게 되는데 요 1970년 6년도에 이 애플이 만들어지면서 현재 여러분이 쓰고 있는 어떤 PC의 시대가 만들어졌다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그 전까지는 우리가 메인프레임의 시대였다가 일단 PC의 시대가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여기까지는 뭐 기본적으로 우리가 뭐 일반적인 어떤 우리가 이제 개발자들이 일단 우리가 이제 개발할 수 있는 어떤 그러한 시대로 우리가 넘어가게 됩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오픈 소스라고 하는 게 일단 등장하게 되는데 여기에서 리차드 스톨만이라고 하는 분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이분이 GNU 프로젝트를 시작을 하고 1991년도에 요 리차드 토발즈가 리눅스를 만들고 그 다음에 에이미 헤이먼드라던가 뭐 소스포즈 단넷이나 그 다음에 안드로이드 같은 게 등장하게 되는데 요거는 우리가 뒤에서 좀 더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유닉스라고 하는 게 일단은 등장하게 됩니다. 유닉스 하는 게 등장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가 이 멀틱스라고 하는 컴퓨터가 만들어졌다고 했는데 이 멀틱스에서 이 캠 톰슨이라는 분이 뭘 하게 되느냐? 바로 이 우주여행이라고 하는 스페이스 트러블이라고 하는 게임을 만듭니다. 스페이스 트러블 게임을 만드는데 멀틱스 프로젝트가 이 취소가 되고 난 이후에 게임은 해야겠는데 게임을 할 수가 없으니까 어떻게 하냐면 이 벨 연구소라고 하는 곳에서 우리가 이 게임을 할 수 있는 머신을 찾아봅니다. 그 당시에 이 PDP-7이라고 하는 머신이 있었는데 이 PDP-7이라는 머신을 이용해서 이 게임을 일단 돌릴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게 되죠. 그런데 이 벨 연구소의 역사를, 그 유닉스 역사를 보게 되면 이 PDP-7에 실제 소프트웨어가 아무것도 없었다 그럽니다. 그래서 이러한 뭐 소프트웨어를 돌아가게끔 하기 위해서 어셈블러도 만들고요. 그 다음에 게임을 메모리로 띄우려면 로드도 필요하고 뭐 여러 가지가 필요하겠죠. 그래서 뭐 개발 환경도 만들고 이런 것들도 만들다 보니까 게임보다 또 이런 것들을 만드는 게 또 재밌게 되죠. 처음에 이 유닉스를 뭐 우리가 이제 멀틱스라고 하는 거를 대신해서 어떤 OS를 만들어내게 되는데 이름을 붙이지 않는 상태에서 일단은 이 스페이스 트러블이라고 하는 이 게임을 돌아갈 수 있는 뭔가를 만들게 됩니다. 초창기에는 어셈블러를 이용해서 만들게 되다가 나중에 우리가 이 멀티가 여러 개라고 하는 의미죠. 그래서 여러 개를 지원하기 위해서 멀티 유저, 멀티 프로세서, 프로세스를 지원하기 위해서 멀틱스라고 붙였는데 이 유닉스는 하나라도 제대로 해보자. 그래서 우리가 라틴어로 유니하면 유니하면 1이라고 하는 뜻을 갖고 있죠. 그래서 멀틱스에 우리가 유닉스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오게 되는데 유닉스라고 이름을 붙이게 됩니다. 그러니까 초창기에 여러 개의 유닉스들이 만들어지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러한 유닉스들이 발전해 나가면서 또 여러 가지의 다양한 유닉스들이 등장하게 되는데 이런 것들과 관련해서는 우리가 또 뒤에서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오픈소스라고 하는 게 일단은 등장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픈소스는 뭐 오픈 정신이라고 우리가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 기본적으로 소프트웨어 코드가 오픈이 되어 있는 오픈소스와 그 다음 이러한 오픈소스를 이용하는 하드웨어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뭐 테드나 뭐 위키디피아, 유튜버 같은 우리가 오픈 콘텐츠라고 하는 거를 우리 얘기를 할 수가 있죠. 그러면 왜 오픈소스가 등장하게 되느냐? 이제 요거를 조금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1960년대, 1970년대는 미국의 우리가 뭐 히피 문화, 그 다음에 1970년대부터 1980년대 해커 문화의 시대가 등장하게 됩니다. 그래서 캠 톰슨이라는 분이 우리가 아까 이 멀틱스에서 게임을 돌리게끔 하기 위해서 만든 거를 이용해서 우리가 새로운 OS를 만들게 되는데 유닉스라고 하는 게 등장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또 뒤에서 얘기를 하겠습니다만 이 유닉스가 처음에는 우리가 이 어셈블러로 짰습니다만 얘를 우리가 다른 플랫폼에 포팅을 할 때 뭐 고급 언어가 있으면 좀 편하겠죠.
그래서 고급 언어를 등장하게 되는데 그 언어가 바로 C 언어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스티브 잡스하고 스티브 오진 이야기 아까 PC 시대를 열게 되고요. 그 다음에 빌 조이라고 하는 분이 이 유닉스를 또 새로운 유닉스가 나오는데 이 BSD 유닉스라고 하는 것과 이 TCP 네트워크를 또 만들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 리차드 스톨만이라는 분이 이 프리소프트웨어 재단을 만들게 되는데 일단 이 얘기를 하기 전에 우리가 앞에로 돌아가서 일단 다른 얘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원래 이 유닉스를 만든 회사가 아까 이 벨 연구소라고 하는 곳에서 만들었다고 했습니다. 근데 이 벨 연구소는 이 미국의 이 통신을 잡고 있었던 AT&T라고 하는 그 회사의 이 자회사였습니다. 이 연구소였습니다. 근데 이 AT&T는 이 미국 통신 시장에 우리가 전화기 시장에 거의 90% 이상을 점유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미국은 독과점이라고 하는 게 있죠. 한쪽 분야에서 90% 이상을 점유하고 있으면 다른 분야로는 진출할 수가 없고요. 그 다음에 이 통신 쪽이나 뭔가 이렇게 내가 어떤 거를 팔려고 할 때 가격을 내가 결정하는 게 아니라 정부나 아니면 소프트 단체에서, 그러니까 소프트 그 사용자 협회에서 지정해주는 어떤 그러한 가격으로 매겨야 됩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이 벨 연구소에서 트랜지스터도 개발을 하고요. 뭐 유닉스도 개발하고 C 언어도 개발하고 C++이라고 하는 언어도 개발합니다만 이 통신 쪽에서 독과점에 묶여 있어가지고 판매를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 벨 연구소에서 개발했던 거를 다 오픈으로 풀었는데 이게 이 1980년대 초에 AT&T라고 하는 회사가 이 5개 회사로 쪼개집니다. 그러면서 독과점이라고 하는 게 깨집니다. 그러면서 이 AT&T가 이 벨 연구소가 일단 뭘 해야 되느냐면 이제 이 독과점이 깨지니까 컴퓨터 쪽에서 뭔가를 판매를 할 수가 있게 되죠. 그러면서 이 컴퓨터 쪽에 이제 유닉스라고 하는 거를 판매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어떤 다른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유심히 보고 있었던 분이 한 분이 계시는데 바로 이 리차드 스톨만이라는 분입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 소프트웨어가 자꾸 상업하게 되게 되면 소프트웨어가 발전하는데 어떤 방해가 되겠다라고 해서 프리 소프트웨어 파운데이션 FSF라고 하는 단체를 만들고요. 1984년도에 이 GNU라고 하는 프로젝트를 시작을 합니다. 그 다음에 1987년도에 이 자유롭게 우리가 개발할 수 있는 개발 환경인 GCC라고 하는 것을 만들어내게 되는데 이러한 곳으로부터 우리가 이 오픈 소스들이 만들어졌다고 보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앞에 설명드린 것처럼 이 빌 게이츠라고 하는 분이 마이크로소프트라고 하는 회사를 만들어서 뭐 베이직이라던가 뭐 MS 도스라던가 MS 윈도우즈 같은 걸 만들기 시작을 하면서 PC 시대가 우리가 활짝 개화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1980년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AT&T가 이 법적 분쟁을 하게 되는데 어디랑 법적 분쟁을 하게 되느냐? 바로 이 버클리 대학이라고 하는 곳과 법적 분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컴퓨터가 일단 우리가 유닉스가 만들어지게 되는데 초기의 유닉스는 이 AT&T 연구소인 이 벨 연구소에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유닉스를 만들었던 이 캠 톰슨은 원래 버클리라고 하는 대학교에서 나온 버클리 대학교 출신입니다. 그래서 1923년도에 이 캠 톰슨이 이 연구소에서 이 연구 안식년이라는 걸 맞이합니다. 보통 이제 연구소는 뭐 몇 년마다 한 번씩 이렇게 좀 휴식 기간을 주게 되는데 이 1913년도에 1년 동안 이 캠 톰슨이 쉬게 되죠. 그래서 캠 톰슨이 다시 버클리라고 하는 대학교로 돌아갑니다. 그러면서 자기가 만들었던 유닉스를 가지고 가서 이 버클리 대학교에 일단 설치하게 되는데 그래서 우리가 이 AT&T에서 개발했던 유닉스 시리즈가 있게 되고요. 이 버클리에서 만들었던 유닉스 시리즈가 2개로 이렇게 나눠지게 되죠. 그리고 1974년도에 다시 캠 톰슨은 이 버클리 대학교로 해서 다시 AT&T에 있는 벨 일부로 돌아갑니다만 이 버클리 대학교에서 이 빌 조이라고 하는 분이 이 BSD, 버클리 소프트웨어 디스트리뷰션, 그래서 버클리 대의 유닉스를 계속 개발해서 발전해 나가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1980년대에 들어오면서 70년대까지는 문제가 없었죠. 이 버클리에서 이 유닉스를 개발을 해서 스탠포드 대학이라든가 이런 쪽에다가 이 유닉스를 이렇게 자유롭게 이렇게 나눠주고 있었는데 나중에 이 1980년대 초에 이 버클리 대학교가 나눠주는 거를 이 AT&T에서 보니까 돈을 벌어야 되는데 여기서 공짜로 나눠주면 안 되겠죠.
그래서 AT&T가 이 버클리 대학을 법적 분쟁을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 버클리에서는 이 BSD 유닉스를 개발을 하기 위해서 일단 개발 자금을 모아놓게 됐는데 이 법적 분쟁이 들어가니까 이제 소송에 응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 개발 자금이 소송 비용으로 사용이 되기 시작을 하게 되고요. 뭐 이거를 우리가 아까 말했던 이 리차드 스톨만이 보고 있다가 이 문제가 있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일단 GNU 프로젝트를 시작하게 되고요. 이 GNU 프로젝트에서 만들어진 어떤 그러한 도구를 이용해서 1991년도에 리눅스라고 하는 게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이 유닉스가 나오게 되고 리눅스가 나오게 되는데 이게 무슨 관계가 있느냐라고 생각하실 수가 있게 되는데 요거와 관련해서는 우리가 이 뒷장에서 다시 얘기를 하도록 하겠고요. 일단 1교시를 여기까지 하고 우리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